굉장히 환자분 한 분을 치료하는데 여러 과가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제 종양내과라는 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암이라고 하는 악성 종양을 진단하고 이제 항암 화학요법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종양내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학제 진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또 많은 임상 연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법을 위한 임상 연구나 임상 시험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그런 항암 화학요법 치료와는 별개로 그런 삶의 질 향상이나 보존적 치료를 위해서도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이제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 흔히 말하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라 하는 것은 이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사 항암제 혹은 먹는 항암제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순열 교수님께서도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암 치료 전략을 크게 나누면, 가장 간단하게 크게 나누면 이제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종양내과는 다학제 치료 중에서 이런 항암제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거 뭐 남순열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 주셔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는데, 과거에 이렇게 이제 각 과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여러 번 반복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획기적으로 좀 단축을 하고, 그래서 환자 한 분이 이제 다학제 진료에 내원하시면은 여러 과에 이러한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한 자리에서 많은 디시전을 내려주시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치료를 보게 되면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경부암에서 이제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소 치료의 대상이 되는가이고, 또 국소 치료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수술 혹은 방사선, 어떤 치료를 받는 게 환자분한테 더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되겠습니다. 두경부암에서는 이제 이런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없고요. 주로 이제 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되는데, 아까 다학제 진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암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가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두경부암에서는 조금 더 수술과 방사선 요법이 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이제 암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병은 이제 항암 요법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병은 더 수술이 중요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이제 두경부암에서는 항암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암 치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조적인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과 방사선 요법을 어떻게 받느냐가 주된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언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이라고 해서 방사선을 받는 동안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후에 수술 결과가 혹여나 미진하거나 아니면 수술로 한 결과가 생각보다 병이 진행돼 있을 때는 수술 후에 후속 치료를 하게 되는데, 후속 치료로서 방사선을 받거나 아니면 방사선 요법과 함께 항암제를 받거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이나 방사선 전 혹은 방사선과 동시 받는 그런 항암 그런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항암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런 원격 전이나 다발 전이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고식적 항암요법이라고 해서 항암제 단독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항암 방사선 동시치료 스케줄을 그림으로 간단히 보여드리면, 아마 국소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실제로 받게 되는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방사선 동시치료를 하게 되면 대개는 7주간, 그러니까 각 주는 월화수목금 5일이 됩니다. 평일. 그래서 월화수목금 5일씩 7주 동안 총 35회 내외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때 이제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스케줄로 이제 항암제 치료를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 이제 3번의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1주 시작할 때, 4주 시작할 때, 7주 시작할 때, 즉 3주 간격으로 방사선 기간 동안 총 3번 받는 요 시스플라틴을 3번 받는 스케줄이 가장 일반적인 스케줄이 되겠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대체하는 스케줄이 매주 한 번씩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 용량을 낮춰서 좀 나눠서 투여하거나 아니면 카보플라틴이라는 약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비툭스라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거나 하는 게 이제 큰 치료의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환우분들께서는 아마 이 시스플라틴을 3주 간격으로 7주 동안 3번 받는 스케줄로 아마 치료를 받으실 거고요. 일부 환우분들이 아마 이런 매주 한 번씩 맞는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어비툭스 치료를 받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고, 부작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 부작용, 장기 부작용. 요거는 꼭 항암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고, 치료가 끝나도 사실은 부작용이 좀 오래가는 경우들, 특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런 구강건조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오랜 기간 치료를 통해서 이런 삼킴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경우에는 여러 또 과에서 오랜 기간 좀 진료를 받으시면서 지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가장 흔히 이제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실제 환우분들께서 호소하시는 부작용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맞고 좀 많이 이제 토할 것 같다, 많이 울렁거린다, 그런 것들. 그리고 항암제 자체로도 입안이 헐 수는 있는데 이제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방사선으로 인한 점막염은 거의 보고에서 거의 90% 이상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안이 헐고 입안이 헐므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고 하는 부작용,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백혈구 수치들이 떨어져서 열이 나거나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뭐 이런 절임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암제란 거는 기본적으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도 영향을 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항암제는 기본적으로는 암세포와 같이 이렇게 세포 분열,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라는 세포들에 작용하도록 되어 있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라고 해서 모든 정상세포에 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 중에서도 좀 자라는 속도가 좀 빠른 세포들 위주로 부작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이렇게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대표적인 게 머리카락이죠. 그죠? 머리카락 빨리빨리 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머리카락 탈모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고, 또 저희가 구강점막, 위나 장에 있는 그런 점막들, 그런 점막들은 항상 탈락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항상 기존에 있었던 점막은 이렇게 탈락되고 새로운 점막이 이렇게 새로 생기고 하는데, 그 말은 결국 점막 조직 같은 것도 이제 빨리 자라고 빨리 이제 없어지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암제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머리카락, 그 다음에 점막, 그리고 이런 또 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골수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머리카락, 점막, 골수 조직 등에 대해서 이런 전신적인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용량의 약으로, 똑같은 종류의 약으로 치료를 해도 실제로 부작용의 정도나 회복 속도는 개인차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암제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항암제를 맞는 날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외래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피검사 수치나 이제 전신 컨디션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외래 진료를 저희가 잡아드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는 거의 요거 하나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증상 관리하는 약물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통증이 있을 때는 다양한 진통제가 준비되어 있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는 다양한 그런 울렁거리지 않게 하는 항구토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구강 점막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는데 그 식사를 못 하시는 것을 다 대비해서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이런 그런 영양 보충 음료들 아마 처방 받으셔서 드셔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저희가 영양제 주사를 가정간호나 아니면 근처 병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위루관이라고 해서 직접 위에다가 이제 그 음식물을 그 영양을 공급하는 이런 거를 이제 드물게는 이제 거치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게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해보면은 이제 거추장스럽지 않고 실제로 환자분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비인후과 아니면 방사선종양학과 선생님께서 중간에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영양 공급이 원활치 않을 때는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아마 설명해 주시고 권해 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수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식사는 소량씩 자주 하고 항암제 투여 전에는 이제 식사를 좀 피해 주시고 뜨거운 음식은 피해 주시고 이런 이제 보존적인 이제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항암 방사선 치료하는 동안에는 다양한 구토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보험 커버되는 영역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존적 처치도 할 수는 있지만은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런 추가로 약을 처방받아서 구토를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안이 허은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많이 생길 텐데 이 경우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부드럽고 씻기 쉬운 음식을 위주로 드시면 될 것 같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게 거의 물도 드시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입안이 헐었다는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일단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 또 하나는 통증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제가 맨 밑에도 썼지만 저희가 보통 점막이 헐어서 생기는 통증은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도 그런 마약성 진통제의 조절이 필요한 통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통증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점막이 헐어서 생기는 통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정신력으로 버티겠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너무 이제 투병하는 기간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항암제 자체 그리고 방사선 치료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서 견디셔야 되는데 통증 때문에 몸이 지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외래에서.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자체로 또 몸이 이제 그거에 이제 체력을 이제 충분히 사용하고 이제 그거에 이제 전념을 해야 되는데 아프고 그래서 몸이 소진되고 체력이 소진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도 다양한 종류의 진통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료 때 요청을 하시고 저희가 처방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항암제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골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떨어지게 되면 감염, 적혈구가 떨어지게 되면 빈혈이 생기면서 피로해질 수 있고 혈소판이 떨어지면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동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항암제는 어떻게 보면은 보조적으로 방사선 치료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골수 기능 저하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 동시 치료할 때는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고식적 항암요법을 할 때, 그러니까 항암제 단독 치료를 할 때는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감염으로 인해 열나는 것, 그리고 이런 출혈, 그런 혈소판 감소로 인해 출혈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을 염두를 해두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항암제 투여로부터 일주일 내지는 2주일 사이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발생을 하고 이때는 청결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고열이 발생 시에는 꼭 외래 진료나 응급실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항암제 받게 되면은 점막들도 어느 정도 손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약이나 관장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점막을 통해서 장내세균들이 침투를 해서 그것 자체로도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를 하는 과정이나 기간 동안에는 좌약이나 관장은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변비약을 좀 충분히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통증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환우분들께서 많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아픈 거 어쩔 수 없다. 진통제는 중독된다. 아껴두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작용이 치료 자체에 영향을 줄 거다. 근데 실제로 이 중에 맞는 것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충분히 조절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쓰는 진통제들은 거의 대부분 중독이 되질 않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도 유독 의존이 생기고 중독이 되는 진통제가 있는데요. 그 진통제는 저희가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이런 중독의 위험은 사실 거의 없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것을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껴두는 거는 의미가 없고 말 그대로 지금 치료받는 과정 중에 진통제, 구토제 모든 약들을 총동원해서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껴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면은 진통제를 충분히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약성 진통제는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되겠고요. 체내 부작용에 대해서도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저희들이 오히려 예를 들면 간 기능이라든지 콩팥 기능이라든지 안 좋은 환우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간 기능, 콩팥 기능 같은데 거의 영향이 없고 오히려 보통 쓰는 그런 소염제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는 진통제입니다. 저희들이 처방할 때 훨씬 더 부담 없이 처방하고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편견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흔히 호소하시는 게 이렇게 속이 울렁거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변비가 생긴다라는 게 가장 흔한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부작용들이 대개는 수일 내에 적응이 됩니다. 수일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부작용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진통제들은 과거의 마약성 진통제들이 변비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비 부작용이 덜 생기는 약제로 다 변형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약제들을 사용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쓸 때 처음 부역부터도 말씀드린 대로 수일이 지나면 굉장히 보통은 적응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조금 더 하루 이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패치형 진통제는 이제 특히나 입안이 헐어서 못 드시고 하는 두경부암 환우분들,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받는 두경부암 환우분들한테 되게 유용한 진통제입니다. 요거는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몸에 붙이기만 하면 3일 정도 진통 효과가 유지되는 그런 패치가 되겠고, 아마도 이거는 실제로 사게 되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잘 못 드시고 구강전막염 심한 환우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붙이는 진통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진통제를 쓰는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생기는 돌발성 진통이 있을 때는 이런 구강전막 흡수형이나 이런 설하정, 코전막 흡수형 같은 이런 다양한 속효성 진통제를 추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강전막염이 특히 항암방사선 동시치료를 할 때는 중요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구강관리가 중요하고요.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치과 진료를 보고 구강관리라든지 치아관리를 일단 한번 점검을 하고 치료를 들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인공타액이나 가글링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금주, 금연 자체는 실제로 이런 구강 관리에도 좋지가 않고 두경부암뿐만 아니라 무슨 폐암, 다른 여러 암에서도 그 흡연 자체는 단순히 흡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걸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암 방사선 동시치료 혹은 항암제 치료를 할 때는 금주 금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표적치료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암치료에 있어서 표적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두경부암에서는 표적치료제가 아주 큰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정도의 지금 표적치료제가 개발이 됐는데요. 그 얘기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정 표적만을 이용해서 하는 표적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는데 두경부암에서 개발된 표적치료제는 이제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EGFR이라고 하는 신호를 차단하는 표적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비툭스라는 약이 개발이 되었고요. 이런 EGFR이라는 그런 신호를 차단해서 암세포의 괴사를 일으키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비툭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사선 치료와 함께 병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항암 동시 치료를 할 때 어비툭스를 병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예전 연구 결과를 보면은 5년 생존율을 약 10% 정도 이렇게 향상시킨 그런 결과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방사선 치료에 더해서 했어도 이게 삶의 질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비투스를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재발성 전이성 두경부 평평상피암, 즉 국소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안타깝지만 원격 전이가 됐거나 더 이상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 과거에 이제 통상적인 항암 치료를 했었는데 그 항암 치료에 어비투스라는 표적 치료제를 더해서 하는 치료를 비교했던 연구가 있고, 그랬더니 이게 사실 작다면 작고 길다고 길지만 약 3개월 가량의 그런 실제 효과를 유지하는 그런 3개월 넘게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보험 기준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제한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있지만은 요 약, 그 어비투스 약제 자체는 현재 보험으로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건 이제 어비투스를 사용할지 여부는 저희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그런 경제적인 문제, 보험 관련 문제를 상의하고 환자분들과 결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제가 끝으로 임상 연구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와 관련돼서도 아마 곧 임상 연구가 열릴 게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요. 또 고식적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임상 연구들이 열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임상 연구라고 한다면은 이거 뭐 검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내가 마르타가 되는 거 아니냐, 또 뭐 표준 치료보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보험 기준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신약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여분의 총알, 그러니까 제도권하에서 쓸 수 없는 약을 제도권하에서 쓸 수 있는 약은 언제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분의 총알로서 이해를 하시는 그런 하셨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의학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양내과 의사들이 가장 권위 있다고 보고 가장 많이 진료에 참고하는 그 미국의 진료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 표준 진료 지침을 보면은 모든 그 암 종류를 무관하고 그 진료 지침에는 공통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암학회, 미국에서 만든 진료 지침인데 그 진료 지침에 공통적으로 본 진료 지침은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진료는 현재 진행 중인 잘 디자인되고 잘 세팅된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옵션을 받는 것이다 라고 거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이제 임상 연구 참여에 대한 제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임상 연구 참여할 때도 이런 그냥 예전에 그런 고정관념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 담당의 뭐 저나 담당 의사랑 잘 설명 들으시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비투스 제가 임상 연구 2가지 보여드렸었는데 그 임상 연구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표준 치료가 아니었지만 어비특수 그 임상 연구에 포함돼서 치료받았던 분들은 사실 그때 당시로는 받을 수 없었던 치료인데 현재는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치료 좀 미리 땡겨서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임상 연구에 대해서도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두 개 슬라이드만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래에서 간혹 질문하시는데요. 그 항암제 방사선 하면서 다른 과 진료를 봐도 되냐, 다른 약 복용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다른 데가 아프면 항암 진료와는 또 별개로 진료를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약제들이나 또 일부 다른 과에서 처치하거나 하는 것 중에 실제로 항암 방사선 치료 기간에 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 일부 상호작용이 있는 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의는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과의 진료나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약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 등은 항암제 치료 전체 기간 동안은 안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7주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 환우분들께서 치료 중간에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이게 내가 지금 진짜 좋아지고 있는 건지. 근데 가장 정확한 건 사실 증상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치료 전에 느꼈던 증상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면 지금 CT나 MRI를 찍지 않았지만 그거는 좋아지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 검사는 저희가 필요하면 치료 중간에 아니면 이제 치료 끝나고 전화 아니면 이비인후과 혹은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그 치료 검사 일정을 잡아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게 됩니다. 제가 두서없이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러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외래 진료 보면서 가장 많이 받는 거 통증, 진통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또 울렁거리고 토하고 하는 증상이 있으면 구토제, 진통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또 영양 공급이 원활치 않을 때는 영양음료, 캔음료, 뭐 뉴케어, 앵커버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섭취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가정간호나 뭐 근처에 있는 내과 협력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주사 영양제 보충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무사히 그 긴 치료 과정을 무탈하게 모두 넘기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